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전국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기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원 구성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답답한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내용 짚어보죠. 국방위 회의록 공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런 여야의 움직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네. 국민 여론이 자신들한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월북이든 아니든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그것도 수시간 동안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때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시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무엇인가 답을 해야 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당시에 국방위에서의 회의록 자료에 네.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진전돼서 그 안에 당시 국방위에 전 그 항목을 전부 다 공개한 건 아니거든요. 당시 국방위에서는 국방부에서 와서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다라고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네. 그렇다면 당시에 이 실제로 SI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자료, 원 자료를 공개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안에 분명히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방어 기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론 대통령 기록물까지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대통령 기록물만 이렇게 꼭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부분, 그러니까 당시의 국방위 위원들이 그 월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격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다. 그럼 그 당시에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전부 꺼내보자라는 그런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결국은 약간 서로 달라요. 민주당은 당시 기록을 보자라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아니 그거 말고 감청의 원자료를 보자. SI의 원자료를 진품을 보자. 보자. 전문을 이 진품을 보자. 이 약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지금 절충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첫 단추로서 당시의 원본, 진품은 공개되는 쪽으로 민주당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지금 이제 진행되는 전반적인 양태에 네.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정치 공세 또는 이제 정쟁 양상으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건 지금 이번 사건의 좀 본질하고는 굉장히 맞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 공무원이 자진 월북이든 아니면 실종 표류든 네. 북한으로 가가지고 피격돼서 시신이 소각됐다는 것 굉장히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재발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유족들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으니까 네. 이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진품까지 더 공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에 하나 이 SI 군 특수정보를 공개할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우리의 첩보 루트가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첩보 공백 상황, 안보 공백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군이 앞으로 우리하고 이제 정보 공유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이제 진품까지 공개하자라는 건 좀 맞지 않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 제가 드렸던 이 부분을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방위 회의록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군 특수정보 문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본인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좀 열람을 하고 여기에 좀 유족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유족들 좀 참여해서 이 단계에서 만약에 유족들의 억울함이 해소가 된다면 다 정리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다음 문제에 대해서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이걸 당리당략 차원에서 계속해서 정쟁화시키는 것은 정치 상황에서도 좀 좋지 않고 국가적인 발전도 문제고 또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통령 책임론을 말합니다. 앞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인이 살아있던 6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또 NSC 방침에 따라서 국방부가 말을 바꿨다.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공세가 실체가 없다. 신색깔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실체가 없다는 건가요?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실체적인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 단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진월북으로 조작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정을 해버리면 이건 더 이상 진상 규명을 국민의힘에서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진월북인지 아닌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과까지 하고 뭐 사표까지 제출했던 해경 책임자들도 그러고 또 지금 국방부에서도 그러고 자진월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사과는 했지만은 정확한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과 관련돼서 지금 뭐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6시간 동안 뭐 했는지 좀 살펴보자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부분도 아까 같은 맥락에서 좀 정쟁 차원에서 당리 장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차분하게 진상규명 차원에서 접근해야만이 민주당도 협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민주당도 꼭 필요하다면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 조건 같은 경우가 국회 제적 3분의 2가 동의하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좀 이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첨언하자면은 혹시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굉장히 좀 어려운 전국 상황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50% 미만을 계속 밑돌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앞선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검찰 편중 인사 얘기도 나오고요. 뭐 정치 보복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혹시 뭐 경제 어려움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부분을 좀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평론가께서도- 정제화라는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에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도 약속을 했어요. 네. 이 진상 규명을 하겠다. 네. 당시에도 후보 시절입니다. 그 후보 시절에 유족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정쟁인지 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유족들의 그 억울한 부분을 풀어줘야 됩니다. 분명히 그때 약속을 한 것을 지금 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나선 것이고요. 두 번째,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야 돼요. 2년이나 지났잖아요. 당시의 언론 보도와 당시의 국방부와 당시의 청와대의 모든 자료들을 다 지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3시 30분, 그러니까 23일 그 전날 실종되고 23일 3시 30분에 이 북한의 그 어선이 발견한 것을 우리나라 국군이 그 정황을 포착을 합니다. 3시 30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대준 씨가 총격을 받은 건 9시 40분입니다. 네. 시체 소각을 확인한 건 10시 11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청와대의 보고가 두 번이 들어갑니다. 서면 보고가 6시 36분에 들어가고 10시 30분에 들어갑니다. 각각 발견한 지 3시간 지나서 서면 보고가 한 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체 소각한 다음에 서면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 즉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서면 보고 후에 어떠한 지시가 내려졌는지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면 보고는 언제 들어가냐면 그 다음날 8시 30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시에서 2시 사이에 심야회의가 있어요. 청와대에 뭐 비서실장부터 시작을 해서 안보실장, 뭐 박지원 국정원장 다 1시간 동안 얼마나 긴박했으면 그 1시부터 오전에 했겠습니까만은 대통령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면 보고를 처음으로 합니다. 근데 그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이면 분노할 일 있는 그대로 알려라 라는 지시가 첫 번째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한테 알리라는 지시지 이전에 이대준 씨를 살리려는 어떠한 지시도 지금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있었다면 당시에 청와대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없어요, 자료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이 사건을 언급한 건 무려 5일 지난 28일입니다. 5일이나 지난 28일에야 송구한 마음인데 송구한 마음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한 건 이례적이다. 아니 국민이 지금 월북을 하든 안 하든 6시간 동안 해상에서 떨면서 있다가 총격을 당하고 소각당한 일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한 첫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이례적이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에서 그래 우리가 몰랐던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면 1시부터 2시까지 심야회의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건 SI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몰랐다면 실제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보고, 서면 보고나 혹은 대면 보고 이후에 우리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당연히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든 국민들이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 정보위 소속의 국회의원들과 또 유족의 일부만이라도 그 점과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우리는 알고 싶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 기록물도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공개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인 것 같아요.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 그리고 골든타임 6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무슨 조치를 했느냐라는 것인데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도 역시 1번 쟁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자진 월북이라면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좀 대처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정확하게 근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당시 국방위 회의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국민의힘 간사도 참여를 했는데 월북 맞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월북이란 그런 말은 한 번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북한군 상부가 현장에 있는 북한 군인에게 월북 맞냐 물어보니까 네 월북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분명히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이중적인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일단 분단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또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 공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중적으로 중첩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정부도 좀 대처하는 데는 한정된 그런 선택지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라는 부분은 역시 이제 진상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규탄을 했고 또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한 것도 맞거든요. 그럼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박광작 씨 피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한에서 아무런 사과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굉장히 무능했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와서 진상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 같은 주제 것도 첨언을 하면 당시에 월북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처음에 국방부의 발표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 김 위원장의 이 통지문 오기 전과 온 후가 당시 기록을 보면 합참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 그러니까 청와대에 보고한 첫 번째 보고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이미 나왔고요. 당시엔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국방부가 첫 번째 그러니까 24일 날 물론 23일 날 이 총격 총살된 이후 하루 지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자 이제 국방부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때 굉장히 어조가 만행이다. 그리고 당시에 국방부는 그 당시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봤거든요. 그러면 그 엄중하게 바라본 상황이라면 월북이든 아니든 국방부는 그 당시 상황을 통제를 하고 있었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방부가 뭘 했느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월북이라는 판단을 국방부가 그때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라도 사실상 그 당시의 어떤 기록을 다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김정은의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당시 통지문을 한번 보자고요. 예. 사과라는 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대상이 중요하고요. 이 과거에 뭘 잘못했다는 게 적시가 돼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그럼 그걸 안 하겠다 세 가지가 적시돼야 되는데 세 가지 다 없어요. 첫 번째 대상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유족한테 해야죠. 유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뭘 잘못했다? 통지문을 보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대준 씨가 도망갔기 때문에 우리가 쐈다라는 거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과가 이루어집니까? 그 도망갔기 때문에 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문제, 사과의 진정성은 세 번째예요. 책임자를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뭘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안 벌어지게 무슨 조치를 취했다. 이게 사과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통지문의 전체는 우린 책임 없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김정은이 그런데 유감입니다. 이 사과 끝에 며칠 후에 조선중앙통신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바꿔버려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계속 지금 사과를 강조를 해야 되는 내용이냐라고 대묻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과문도 예. 충분치 않았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저희가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문제도 짚어볼 텐데요. 민주당이 합의대로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서 이제 국회가 좀 돌아가나 싶었는데 이제는 사개특위 구성 또 검수완박 소송 취하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접점을 찾기 위해서 민주당이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볼 때 이제 손을 잡아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에서는 뭐 완승완패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절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 공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국회가 원구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단을 선출하지도 못한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뭐 2달, 석 달 가는 거예요. 실제로 뭐 우리의 국회사를 보면은 한 뭐 넉 달 가까이 공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상황을 보면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민생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고금리, 뭐 고물가, 고환율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집권당 같은 경우는 정치가 실종될 경우는 무한 책임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초에 우리가 합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행하겠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도 합의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행해 달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을 해달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수완박 관련해서 소송을 했던 걸 네. 취하해달라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저는 국민의힘도 호응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했을 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합의를 했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의총에서 추인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예.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당신들이 합의했던 것만 이행하라. 라면은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민주당이 제시한 그런 조건을 받아들여서 정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는 네. 수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개특위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상 권 원내대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그것을 합의를 해줬다가 번복하면서 굉장히 옹색해졌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일단 높이 평가하는 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조건 안 된다 해서 한 걸음 나갔다. 예. 일단 이 첫 번째 합의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가 합의한 부분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양보를 하겠다. 대신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권순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옥쇄를 하고 완전히 국면 전환을 하면서 지금 당시에 그 민주당과 부딪혔고 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보다 후퇴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통과된 법안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다가는 그야말로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권 원내대표의 어떤 표현이 자신이 지금 원죄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높이 평가한 부분, 일단 협상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양측 강성 지지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또 다른 협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즉 박홍근 원내대표 쪽에서도 이걸 무조건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고 던지지 않았을 예. 거예요. 이만큼 내가 양보했으니까 당신들도 가장 큰 걸 양보해라는 차원으로 지금 던졌는데, 네. 그 무엇인가가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자라는 그 선언 자체로만도 사실상 저는 평가할 부분이 있다라는. 네. 그러면 제가 잠깐 네. 첨언을 하면은 네. 지금 이제 법사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뭐 원구성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 원구성 때도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의 권한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 작구 심사에만 기능과 권한을 좀 축소하면은 아무래도 뭐 여야가 서로 주고받게 하는 데서 좀 굉장히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걸 넘기겠다라면서 또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법사위의 권한과 기능 좀 축소하자라는 네.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원구성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좀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징계 심의 문제도 또 수면 위에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도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어떤 자세를 좀 취할까요? 그런데 이제 이 대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당위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더 겸허하게 윤리위의 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네. 권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윤리위란 건 뭐 당대표든 당원이든 그 누가 되더라도 공정하게 누구나 다 똑같이 이름과 이런 어떤 그 완장을 다 지우고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만 그 윤리의 권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대표라고 해서 윤리위에 회부가 됐는데 윤리에 대해서 계속 어떤 뭐 견제하는 발언을 하고 하면서 윤리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면 그 누구도, 당원 누구도 앞으로 윤리위의 어떤 이 결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당대표로서는 자신의 문제든 누구의 문제든 윤리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럴 가능성이 좀 없어 보여요. 늘 지금까지 어떤 정치 패턴이라든지 예. 그 당대표 이후에 자신이 늘 공격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 거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늘 내가 방어를 해야 되고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이런 패턴으로 지금까지 정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먹혀 들어간 적도 있고 그런 점들이 뭐 장점으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좀 더 큰 정치를 하려면 보다 더 어른스럽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 어른은 생물학적 나이의 어른이 아니라 예. 사회 관계적 구도로서의 어른을 얘기합니다. 즉 당대표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당대표로서의 어른스러움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좀 더 앞으로도 큰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원을 좀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내부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대대적인 여론전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 기질이 싸움을 하면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강점이 일단 언변에 좀 능하다. 특히 이제 방송 매체에 나가면은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좀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메시지 전쟁을 네.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두 네.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설왕설래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한 7월 중순쯤에. 그 형식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한 번 더 만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른바 윤핵관들 또는 이제 친윤계를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윤리 같은 경우도 친윤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떻게 호응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행보를 보면은 어느 정도 선긋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본격적인 내부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자신도 친이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김용태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천하람 뭐 혁신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내부 권력 투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뭐 당이 쪼개질 정도로 내용에 휩싸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극적으로 봉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그런 엄청난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심이 다음 달 7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민주당 얘기도 해보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108번뇌가 참 화두입니다. 전당대회 출마할까요? 어떻게 뭐 전망하십니까? 108번뇌를 할 이유가 예. 있겠습니까? 출마 안 한다면은 출마를 하려니까 108번뇌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행보를 쭉 보면은 이재명 의원은 결국 이제 당 대표를 향한 그런 행보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본인의 행보도 그렇고 또 주변 인물들의 측근들의 행보도 그렇고 일단 1박 2일 워크숍에 참석을 했어요. 네. 굉장히 이제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출마하지 말아라는 이제 그런 요구도 나올 텐데 참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얘기예요. 의원들하고 스킨십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역시 이제 본인의 예상대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던진 답변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물론 내가 나가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그렇지만 당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말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출마하겠다는 것이고 그럼 이제 왜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에 도전할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출마하면 사실상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런데 출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이 출마를 안 했을 경우에 감당해야 될 그런 선택보다는 오히려 출마를 해서 본인이 당대표로서 민주당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는 게 본인의 미래 상황에 더 플러스가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의원은 결국 이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시기는 언제가 되겠느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7월 중순쯤에 후보 등록을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늦춰서 여론의 어떤 정지 작업을 좀 끝낸 다음에 본인이 출마 선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네. 최대한 늦출 것이다. 네, 이종범 황망하게 평론가께서는요? 이재명 의원의 가장 큰 그 스스로의 장점은 프레임이에요. 진짜 프레임의 귀재입니다. 자, 지난번에 개항을 나올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난번 대선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다 패배의 책임이 있고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개항을 해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과 또 다른 그런 그 당에서는 아니 책임을 지려면 도리어 그 완전히 좀 더 이 거리를 두고 예. 반성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책임을 지는 것인데 거꾸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나온다고 했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당대표에 나오면 굉장히 손해고 자신한테는 어려운 선택이다. 하지만 당을 위해서 나온다. 이것도 역시 대중이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정반대의 지금 해석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책임이 있거나 혹은 성찰을 하려면 역시 당대표로 나오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자신한테는 손해이고 어려운 선택이다. 이렇게 거꾸로 그 프레임을 잡고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정치의 길을 걷는 상황을 참 유리하게 끌어들인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교수님 말씀처럼 당연히 나오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상대가 없다 지금 아무리 봐도 상대가 있다면 벌써 나와서 계속 어떤 서로 감론을박을 하면서 지지율이 계속 여론조사에서 발표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 내의 당권과 관련된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별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현재 이재명 의원이 가장 앞서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앞서고 있는 사람이 안 나올 이유는 없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나올 분- 것이다. 이렇게 두 분 같은 예.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